이 집의 공기 속에는 늘 두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늘 다리시는 한약 냄새였다. 있을 듯 없을 듯한 씁쓸한 향이 거실과 주방에 1년 내내 배어 마치 이 집의 소리 없는 배경색 같았다. 나머지 하나는 내 10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떠나지 않는 은은한 분유 냄새와 아기 로션 향이었다. 이 두 냄새는 경계가 분명해서 거의 섞이는 법이 없었다. 마치 이 집과 나의 관계처럼. 내 이름은 박서연, 3살배기 남녀 쌍둥이 하준이와 하은이의 엄마다. 남편의 이름은 김지훈. 우리는 결혼 5년 차로 130제곱미터, 약 40평짜리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다. 듣기에는 꽤 넓은 집 같지만 우리 집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 나뉜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혈연에 멀고 가까움에 따라 영역이 정해졌다. 가장 큰 안방은 남향 발코니와 욕실이 딸린 곳으로 시부모님의 공간이었다. 햇살이 가장 좋을 때면 시어머니는 온갖 화초들을 발코니로 옮겨와 하나하나 정성껏 돌보셨고, 시아버지는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도자기 찻잔을 들고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내셨다. 그 다음은 하준이와 하은이. 아니, 아이들에게 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북향의 작은 방에 비좁게 살았다. 1.8m짜리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안정가드를 떼어내 침대 옆에 붙인 아기 침대 하나, 바닥에 흩어진 온갖 장난감과 그림체까지 더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방 창문은 아파트 단지 중앙 산책로를 향해 있어 새벽에는 노인들의 체조 음악이, 저녁에는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려와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비밀스러운 방은 바로 시누이 김민지의 방이었다. 그 방은 20제곱미터 약 6평에 달하는 큰 방으로 역시 남향이라 햇살이 가득했다. 방 안에는 시누이가 시집가기 전 쓰던 가구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이보리색 공주풍 침대, 그리고 그에 맞는 책상과 옷장. 시어머니는 매주 직접 그 방에 들어가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또 닦으셨다.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도 수시로 바꾸셨다. 시누이는 시집간 지 3년이 넘었고 친정에 오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쩌다 하룻밤 묵고 가도 다음 날이면 바로 떠났다. 하지만 시누이의 방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시어머니의 노쇠 열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열쇠는 시어머니의 열쇠 꾸러미에 집 현관 열쇠, 금고 열쇠와 함께 달려 짤랑거리며 마치 자신의 중요성을 시시때때로 알리는 듯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이상 이야기했었다. 첫 번째는 하준이와 하은이가 돌이 지나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작은 방 바닥에 놀이매트를 깔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아이들은 몸을 돌릴 때마다 침대 모서리나 옷장문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아이의 이마에 작게 맺힌 붉은 자국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아려왔다. 밤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남편 옆에 누워 팔꿈치로 그를 툭 쳤다. 여보, 하준이랑 하은이 점점 크는데 방이 너무 좁지 않아? 제대로 돌 수도 없어. 나는 내 말투가 불평이 아닌 상의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그러게, 애들은 금방 크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결국 본론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민지 씨 방 말이야. 자주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잠시 그 방으로 옮기면 안 될까? 나중에 우리 집 사면 그때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화면을 쓸어내리던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어두운 침대의 머리맡 조명 아래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건 좀... 그 방은 내 동생 방이잖아. 엄마가 늘 민지를 위해 남겨두시는 곳인데, 하지만 민지 씨는 결혼해서 자기 집이 있잖아. 이 집에 사는 건 우리고 아이들도 공간이 필요해.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알아, 안다니까.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 등을 보였다. 목소리가 웅얼거렸다. 여보,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엄마 어떤 분인지 알잖아. 민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일로 엄마 속상하게 해드릴 필요 없어. 2년만 더 지나서 우리 청약 당첨되면 그때 큰 집으로 이사 가자. 하준이랑 하은이 좋은 유치원도 보내고 그는 또다시 미래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 나를 달래려 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하늘에 걸린 연 같아서 연줄은 그가 쥐고 있어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할 뿐 단 한 번도 내 손에 잡힌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였지만 나에게는 조금의 기댈 곳도 되어주지 못했다. 작은 방 창밖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방 안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내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부질없이 가슴을 들이받는 것 같았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나는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온전해 보이는 가정을 위해서. 인내는 때로 냄비 속의 개구리 같아서 처음에는 그저 물이 따뜻하다고 느끼다가 점점 그 온도에 익숙해져 물이 끓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뛰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된다. 하준이와 하은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초여름의 어느 오후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은 모처럼 조용했다. 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부엌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를 딸 때마다 툭, 툭 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하준이랑 하은이가 이제 뛰고 점프도 하는데 방이 너무 작아서 자꾸 부딪힐까봐 걱정돼요. 시어머니는 음하고 대답했을 뿐 눈도 들지 않고 왼손에 든 콩나물에 집중하셨다. 손가락은 조금 거칠었지만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다. 그래서 말인데 민지 씨 방.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놀림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치 자로 재는 것처럼 내 마음속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다. 애미야.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느릿하게 말했다. 네가 애들 데리고 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이 집 처음 살 때부터 말했잖니. 방 하나는 나랑 내 아버님, 하나는 지훈이, 그리고 하나는 민지 거라고. 여긴 민지의 친정이라는 뿌리다. 알겠니? 여자는 시집을 가도 친정에 자기 방 하나는 있어야 시댁에서 서러운 일 당했을 때 돌아올 곳이 있는 법이야. 이게 우리네 사는 이치란다. 그녀의 말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너를 위한 말이라는 당위정으로 감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의 핵심은 단단하기 그지없었다. 민지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릴 때부터 쓰던 것들이라 정이 든 것들이야. 너희가 들어가면 그 물건들은 다 어디에 두니? 그리고 너희는 짐도 많잖아. 애들 장난감에, 옷에 어지럽히기만 할 텐데. 그러다 민지가 갑자기 오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 방이 변해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나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치라는 것을 내세웠고 딸의 감정적 필요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며느리인 내가 그녀의 친손주 둘을 데리고 있는 우리의 필요는 그런 이치와 감정 앞에서 너무나 미미하고 심지어는 철없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좀 좁게 사는 걸 나중을 위한 복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며 다듬은 콩나물 한 줌을 그릇에 던져 넣었다. 경쾌한 소리가 났다. 지훈이 하는 일이 더 잘 풀리면 너희도 큰 집 사서 마음대로 꾸미고 살면 되잖니. 얼마나 좋으냐. 또 나중에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콩나물을 계속 다듬었다. 손톱이 콩나물의 연한 살을 파고들어 푸른 즙이 손끝에 묻어 끈적거렸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히 삼계탕을 끓이셨다. 내 그릇에 연신 닭다리를 얹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애미야, 많이 먹고 몸보신해라. 네가 하준이 하은이 잘 키우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거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거들었다. 그러게, 여보, 엄마가 당신 얼마나 챙기시는지 봐. 시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반주를 즐기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온 가족이 화기애애했다.
나는 닭 다리를 뜯었다. 살은 부드럽고 국물은 진했지만 내 입안에서는 그저 사라지지 않는 한약 냄새만 맴돌았다. 나는 이 집에 기능성 부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가치는 어머니라는 역할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좋은 며느리였다.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공간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좁은 침대에 누워 한쪽에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다른 한쪽에는 하은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하준이는 옆에 붙인 작은 침대에서 자다가 가끔 뒤척이며 내 몸 위로 작은 다리를 걸쳤다. 이 작은 방이 내 세상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커튼 틈으로 달빛이 비집고 들어와 천장에 길고 창백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남편과 막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다. 우리는 밖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다. 비록 작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소파를 원하는 곳 어디든 옮길 수 있었고, 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 수 있었으며,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그때 남편은 내 뒤에서 나를 껴안고 내 정수리에 턱을 기댄 채 속삭였다. 여보, 우리 돈 많이 벌면 아주 큰 집 사자. 안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꾸미게 해줄게. 그리고 아주 큰 드레스룸도 만들어서 예쁜 옷들로 가득 채워줄게.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 말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 왔지만 진정으로 내 것인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다. 나는 마음 놓고 한번 실컷 올 수 있는 장소조차 없었다.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베개 속으로 스며들어 차갑게 번졌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 없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완전히 잠식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한 가닥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모든 지푸라기들이다. 전환점은 하준이가 심한 고열에 시달렸던 날 찾아왔다.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아이들이 가장 아프기 쉬운 계절이었다. 하준이는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치솟았다.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아이를 안고 체온계로 몇 번이고 열을 쟀다. 39.5도, 39.7도, 39.9도, 숫자가 바뀔 때마다 마치 무거운 망치가 내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남편도 내가 깨워 일어났다. 그는 허둥지둥 해열제를 찾았고 나는 하준이에게 약을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작은 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하은이도 우리의 부산스러움에 잠이 깨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오빠 왜 그래? 나는 하준이를 달래면서 동시에 하은이도 안심시켜야 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지켜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방이 너무 작았다. 어른 2명과 아픈 아이 하나, 그리고 잠 깬 아이까지 몸을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냐? 남편이 제안했다. 일단 물리적으로 열 좀 내려보고. 약 먹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나는 불덩이 같은 아들을 안고 내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하준이를 안고 좁은 공간을 하염없이 서성였다. 아이는 괴로운 듯 끙끙 앓으며 작은 손으로 내 옷을 꽉 붙잡았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려 할 때마다 아이의 몸이 즉시 굳어지며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아플 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침대에는 잠든 하은이와 남편이 있었고 바닥은 너무 차가웠다. 나는 그저 아이를 안고 계속 걷고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의 체온이 겨우 조금 내려갔다. 나는 곤히 잠든 아들을 안고 벽에 기댔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밤새 우리가 어지럽힌 방을 보았다. 젖병,
물컵, 해열제, 물수건이 뒤죽박죽 널려 있었다. 전례 없는 피로와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비좁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아프고 자라서는 안 되었다. 시부모님이 일어나셨을 때 퀭한 내 눈과 끙끙 앓는 하준이를 보고는 당연히 걱정하셨다. 시어머니는 하준이의 이마를 짚어보시고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셨다. 얼마나 힘들었니? 어서 들어가서 좀 자거라. 하준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무언가 예감한 듯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피했다. 나는 하준이를 안고 거실 소파로 가 시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시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남편은 내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하준이랑 하은이가 점점 커가는데 작은 방은 이제 너무 좁아요. 어젯밤 하준이가 아팠을 때 우리 네 식구가 그 작은 방에서 몸 돌릴 틈도 없이 갇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넓고 통풍이 잘 되고 햇살이 잘 드는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이건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느 방으로 가고 싶은데? 민지 씨 방이요. 나는 그 금기시되던 이름을 직접 꺼냈다. 자주 오지도 않고 방은 계속 비어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고 작은 방은 창고로 쓰시거나 서재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을 거예요. 정신 나갔니?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세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했지. 그 방은 민지 방이라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시집을 갔어도 우리 김씨 집안 딸이야. 내가 딸내미 생각해서 돌아올 길 하나 남겨두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민지 씨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분의 피난처는 그분의 가정이지 친정에 잠긴 빈방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제 아이들의 집은 바로 여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공간이 필요하고요. 손주들과 시집간 딸, 대체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이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남편이 다급하게 끼어들어 중재하려 했다. 여보, 말 좀 가려서 해. 어머니, 서연이도 애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 내가 보기엔 뜻이 넘쳐흐르는구먼. 시어머니의 화살은 남편에게로 향했다. 네가 얻은 마누라 좀 봐라.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시누이 방을 넘봐? 눈에 이 시어미가 보이기는 하는 거냐? 이 집안이 우스워? 제가 언제 이 집을 우습게 봤다고 그러세요? 내 감정도 격해졌다. 저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매일 이 집안일만 하고 살았어요. 제가 뭘 바랐겠어요? 그냥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고 온 가족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네 식구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몰아넣고 두 분은 발코니 딸린 안방 쓰시고 20평짜리 큰 방은 친손주들한테는 못 주겠다고 잠가놓고 비워두는 게 화목한 건가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너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됐다. 다들 그만해라.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남편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 아내 단속 잘해. 아직 이 집안의 주인 행세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신문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그 문 닫히는 소리는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따기 소리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발언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요구를 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지훈의 아내
하준이와 하은이의 엄마인 박서연은 이 집에서 5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단속이 필요한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날의 다툼은 갑작스러운 폭풍우처럼 왔다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어지럽게 흩어진 잔해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만을 남겼다. 시부모님은 하루 종일 나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나는 냄비와 그릇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요란했고 마치 소리 없는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남편은 우리 사이에 끼어 좌불안석이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 식사 때 내게 반찬을 집어주고 시어머니께 국을 떠드렸지만 나와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다. 집 전체가 숨막히는 저기압에 휩싸였다. 밤에 그 작은 방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 오늘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굳이 엄마랑 맞서야 했냐고. 그냥 좀 더 참으면 안 됐어? 방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는 책망이 가득했다. 나는 잠든 하준이의 이불을 덮어주다가 그의 말에 동작을 멈췄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방에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어 그의 얼굴은 반은 빛 속에 반은 그림자 속에 있었다. 문득 눈앞의 남자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 씨,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싸우는 게 단지 방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멈칫하며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내가 싸우는 건 존중이야. 나와 내 아이들이 이 집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위치라고. 나는 당신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한 거지. 당신네 집에 얹혀 사는 손님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하준이랑 하은이는 당신 아이들이고 이 김씨 집안의 손주들이야. 그 애들이 넓고 밝은 방 하나 가질 자격도 없는 거야? 내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나도 당연히 애들 걱정하지. 하지만 엄마는 원래 그런 성격이시잖아. 당신이 좀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 나는 웃었다. 웃음 속에는 한 가닥 비애가 섞여 있었다. 5년을 숙였어. 우리가 결혼해서 여기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양보하지 않은 게 뭐가 있었어? 당신 부모님 안방 쓰시는 거, 시누이 방 비워두는 거, 내가 애들 데리고 작은 방 쓰는 거, 내가 여기서 뭘 더 양보해야 해? 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편히 앉아서 안아줄 곳 하나 없는 지경까지 양보해야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은 침묵했다. 그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다가와 나를 안으려 하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여보, 당신 속상한 거 알아. 나 믿어줘.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보고 있는데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 성과금 나오면 바로 보러 가자. 응? 우리 곧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될 거야. 또 나중에 또 미래였다. 한때 그 말들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꿀과 같았지만 이제는 힘없는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지훈 씨, 어떤 것들은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이기 힘들어.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린 채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다. 그의 뒤척이는 한숨 소리와 내 심장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다툼 이후의 생활은 억지로 표면적인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밑에서는 거센 물결이 일고 있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대화했다. 오늘 뭘 먹을지, 아이들 옷은 뭘 사야 할지. 하지만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한때 그나마 원만했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에미야하고 부르지 않고 내 이름 박서연 씨를 불렀다. 그 말투에는 늘 사무적인 거리감이 묻어났다. 나 역시 모든 인내와 비위 맞추기를 거두었다. 더 이상 자진해서 부엌일을 돕지 않았고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았으며 시부모님께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하준이와 하은이에게 쏟았다.
이 집은 내게 더 이상 애써 가꿔야 할 공동체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해 잠시 머물러야 하는 여관 같은 곳이 되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이 야근을 했고 더 늦게 귀가했다. 아마 그 역시 이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묻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런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시누이 김민지가 돌아왔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냉기를 단숨에 녹이고 활짝 핀 국화처럼 웃으셨다. 어이구, 내 예쁜 딸 왔네. 어디 보자. 살 좀 빠졌나?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엄마, 살이 빠지긴요. 민지는 웃으며 애교를 부렸다. 손에 든 선물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형님, 이거 형님이랑 조카들 주려고 사온 쿠키예요. 수입 과자. 나는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받았다. 민지는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새로 산 가방 이야기, 친구와 계획 중인 여행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시어머니는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때때로 맞장구를 쳤다. 거실은 두 모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블록을 쌓고 있는 하은이를 안고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이방인 남의 가족 모임에 잘못 끼어든 낯선 사람 같았다. 하준이가 작은 자동차를 들고 고모에게 보여주려 다가갔다. 고모, 빠방. 민지는 한번 쳐다보고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하준이 착하네.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돌려 다시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에게 3초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하준이를 불러 내 품에 안았다. 잠시 후 민지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아, 차 타느라 피곤하다.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열쇠 꾸러미에서 그 노쇠 빛깔의 열쇠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래, 어서 들어가. 엄마가 방 다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이불도 햇볕에 말려서 향기로울 거야. 민지는 열쇠를 받아들고 익숙하게 그 닫힌 방문으로 걸어갔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오후의 햇살이 앞다투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에 먼지 하나 없는 바닥과 분홍색 시트가 깔린 공주풍 침대를 환하게 비췄다. 모든 것이 내가 문틈으로 엿보았던 모습과 똑같았다. 시간에 의해 봉인된 공주를 위한 완벽한 성.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께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역시 집이 최고야. 그 말을 하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또다시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다시 잠겼다. 다만 이번에는 안에서였다. 나는 그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이 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살 수 없는 방이었을 뿐이다. 그곳은 빈 방이 아니었다. 하나의 상징이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내 딸은 이 집에서 영원히 자기 자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토템이었다.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은 그 토템밖에 중요하지 않은 배경판에 불과했다. 레오. 민지는 이틀을 묵었다. 그 이틀은 우리 집 분위기가 가장 화목했던 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계속 미소가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온갖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해물파전을 만들었다. 식탁에서는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민지를 중심으로 맴돌았다. 민지야, 이거 더 먹어라. 살이 너무 빠졌어. 1.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최고다. 김서방은 잘해주니? 그 자식이 너 속 썩이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가서 손봐줄 테니? 민지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가족의 무조건적인 애정을 만끽했다. 그리고 나와 하준이, 하은이는 마치 자동으로 소거된 존재 같았다. 나는 묵묵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고 가끔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은
그들 세 식구의 단란한 모습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사위고 민지가 이 집의 안주인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일요일 저녁, 민지는 돌아가야 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다. 시댁 가서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서러운 일 당하고 살지는 말고 여기가 영원한 내 집이라는 거 잊지 마. 언제든 돌아와도 돼.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알아요. 그리고는 그 방 열쇠를 정중하게 시어머니 손에 돌려드렸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받아 자신의 열쇠 꾸러미에 다시 걸었다. 민지를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벗어놓은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걷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방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민지가 사용한 컵을 씻어 제자리에 두고 민지가 침대 머리맡에 아무렇게나 둔 책을 책장에 다시 꽂았다. 모든 행동이 의식처럼 경건했다. 마치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재단을 관리하는 것 같았다.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밖으로 나와 내 앞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다시 그 문을 잠갔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나는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무한히 미화되고 편애받는 딸의 이미지를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 나의 존재도 내 아이들의 존재도 이 집에서 민지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금도 흔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아들이 얻은 며느리는 바꿀 수 있지만 손주들은 결국 남의 성을 따를 핏줄이지만 오직 그녀의 딸만이 그녀의 몸에서 나온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이 죽어버린 자의 편안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고 융화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와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혼 전 모아두었던 적금을 확인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조용히 월세방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하준이와 하은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에서 가깝고 방 2개짜리에 깨끗하고 안전한 곳. 나는 예전 회사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진아에게 연락했다. 내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진아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마디 했다. 서연아, 내가 전부터 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겪고 있는 건 그냥 서러움이 아니야. 이건 정서적 학대라고. 학대? 나는 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숨이 막혔다. 내 삶을 그렇게 심각한 단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 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랑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요구를 무시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네가 계속 자신을 의심하고 양보하게 만들잖아.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뭐야? 그 집은 늪 같아. 너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정말 잠식당하고 말 거야. 친구의 말은 한 줄기 번개처럼 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갈라놓았다. 그래, 늪,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다. 나는 매일 끈적거리고 무겁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내 에너지, 내 열정, 내 자아가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아가 물었다. 나갈 거야. 애들 데리고. 내가 말했다. 지훈 씨는?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진아가 말했다. 중요한 건 네가 뭘 선택하느냐야. 서연아, 너 자신을 위해, 하준이랑 하은이를 위해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은 수많은 집들의 불빛으로 가득했다. 모든 창문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더 이상 이렇게 흘러가게 둘 수 없었다. 나는 계획적으로 나와 아이들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주 입지 않는 옷, 아이들의 어릴 적 장난감, 우리의 앨범,
그것들을 상자에 담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내 움직임은 가볍고 은밀했다. 마치 이주를 준비하는 철새가 조용히 자신의 깃털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내 변화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불평하지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를 대하는 내 태도는 예의 바르면서도 서먹했다. 그는 가끔 내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퇴근길에 꽃다발이나 작은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받고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는 내 냉담함을 느꼈는지 가끔 내 눈치를 보며 말을 걸어왔다. 여보,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화 안 났어요. 정말로 화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리면 화를 내는 감정조차 사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내게 더 이상 감정에 기댈 곳이 아니었다. 그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내 마음이 이미 충분히 차갑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내 모든 위장을 단숨에 꿰뚫어 버렸다. 그날 밤 하준이가 또 배탈이 났다. 밤에 탈수 증상이 올까봐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했더니 새벽 2시쯤 아이의 끙끙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갔다. 우리가 쓰는 작은 방은 안방과 그리 멀지 않았고 거실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나는 하준이를 안고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거실의 간접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나누는 대화가 새어나왔다. 아마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양이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 섞인 몇몇 단어가 갈고리처럼 내 발목을 잡았다. 내 이름, 서연이가 들렸다. 호기심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문가로 조금 더 다가갔다. 지훈아, 서연이랑은 요즘 어떠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떠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냥 그렇죠, 뭐. 지난번 방문제로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가 화를 내? 내가 보니 아주 날개가 돋았어. 우리 김씨 집안이 자길 무시한다고 생각하나 봐. 방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 집안을 아주 뒤집어 놨잖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혼자 애들 보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안 쉬워? 누가 쉬웠대? 내가 너 낳았을 땐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 그래도 너 하나 잘 키워냈잖아.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그리고 우리가 걔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입히고, 내가 너희 아버지랑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거야? 공기 중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하준이를 안고 차가운 벽에 기댔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나의 모든 헌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이 집에 사는 것, 먹고 자는 것조차 일종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든 말은 그 뒤에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마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지훈아, 엄마도 네가 마누라 아끼는 마음 안다. 하지만 엄마가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 너랑 서연이는 부부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겠지. 하지만 네 마음속에 저울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무슨 저울이요? 남편이 물었다. 가깝고 먼 것을 재는 저울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내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서연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남이야. 오늘은 너랑 결혼했지만 내일은 너를 떠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랑 내 아버지 그리고 민지는 진짜 가족이다. 뼈를 깎아도 이어진 혈육이라고. 이 집 등기부등본에 나랑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이 집은 너랑 민지 거지. 그 박서연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야.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왜 하냐고. 네가 정신 못 차릴까봐 그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엄격해졌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버는 돈 네가 똑똑히 관리해. 아무 생각 없이 다 걔한테 맡기지 말고.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알겠냐? 특히 저렇게 속내가 점점 음흉해지는 여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걔 그런 애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봐라. 지금 방 하나 때문에 나한테 대드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내가 여기 못을 박아두는데 민지 방은 누구도 넘볼 생각 마라. 그건 민지한테 남겨주는 마지막 보루야. 박서연이는 지가 능력이 있으면 너더러 새집 사달라고 하라지. 능력 없으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는 거고. 우리 김씨 집안이 걔를 굶기지는 않겠지만 머리 꼭대기에 기어오르게 놔두지도 않을 거다. 그 뒤로 내가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귓가에서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서연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남이야. 그 박서연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랬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외부인이었다. 이 집에 시집와 5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집안일을 돌봤다. 나는 내 젊음과 헌신으로 가족이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서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경계해야 할 외부인일 뿐이었다. 나의 남편 김지우는 그의 어머니에게 내가 그렇게 폄하당하고 모욕당하는 순간에 그저 힘없이 걔 그런 애 아니에요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 말은 차라리 웃기는 농담처럼 들렸다. 나는 하준이를 조용히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창가로가 두꺼운 커튼을 젖혔다. 창밖은 새벽의 도시였다. 멀리 고층 빌딩들이 드문드문 불을 밝히고 있었고 마치 엿보는 눈뜰 같았다. 창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추웠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내 마음이 이 겨울밤의 칼바람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차가웠기 때문이다. 찌어우. 날이 밝았다. 나는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어둡고 긴 터널을 아주 오랫동안 걷다가 마침내 출구의 빛을 본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 빛이 조금 눈부시긴 했지만 내가 처한 환경을 완전히 직시하게 해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 나는 평소처럼 하준이와 하은이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있었다. 아마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때문에 나를 더 경계하게 된 모양이었다.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연신중만 퍼먹었다. 나는 누구도 보지 않았다. 오직 내 아이들만 부드럽고 집중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준아, 입 크게 벌리고, 아, 하은아, 천천히 씹어. 급하게 먹지 말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진실된 존재였다. 나의 약점이자 나의 갑옷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하려 할 때였다.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내가 다가갔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내가 말했다. 그의 몸이 굳어지며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금? 네, 지금요. 나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소파로가 앉았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내 옆에 1인용 소파에 와서 앉았다. 그 자세는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어젯밤에 당신이 어머니랑 한 얘기 다 들었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오며 녹이 띈 얼굴로 말했다. 너 우리 얘기 엿들었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엿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드려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마침내 깨닫게 해주셔서요.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외부인 맞죠? 나는 이 두 글자를 조용히 물었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고 싶어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집은 당신들 거고 우리랑은 상관없고 민지 씨는 가족이고 나는 남이고 내 존재는 그저 당신네 집에 아이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역할일 뿐이고 심지어 당신네 돈을 탐낼까봐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남편의 고개는 한 뼘씩 숙여졌다. 지훈 씨,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지 5년이에요. 나는 우리가 부부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가정이 생기고 우리 네 식구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군요. 아, 아니야.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몹시 허둥댔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헤어져요. 이 5글자를 나는 유난히 또렷하고 유난히 냉정하게 말했다. 남편이 세차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늘 인내하던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박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로 우리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말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누구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외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제 아이들이 엄마가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알아야 해요. 자기 엄마가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부속품이 아니라는 걸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그 비좁은 작은 방으로 몸을 돌려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알았다. 이 집, 5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이 성의 성벽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렸다는 것을. 수의.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진아에게 전화해 내 결심을 알렸다. 그녀는 두말 없이 즉시 지지를 표했고 그녀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하준이와 하은이가 계속 내가 주 양육자였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재산은 우리에게 공동명의의 집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남편의 예금과 혼인 후 수입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나는 욕심부리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단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전에 봐두었던 방 2개짜리 월세집을 계약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다. 단지 환경도 좋았고 아래층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으며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나는 내 적금으로 반년치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했다.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그의 부모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설득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남편이었다. 그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사과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듣고만 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나가자. 당장 나가서 살자. 내가 내일 바로 집 알아볼게. 당신이 계약한 곳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나는 내 손을 빼냈다. 지훈 씨, 너무 늦었어요. 이건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잖아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몇 번이고 양보를 선택하고 나를 희생시킨 문제예요. 당신 마음속에 가깝고 먼 것을 재는 저울은 단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이들도 사랑하고. 난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당신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당신의 원가정이 화목한 걸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시키는 걸 선택한 거고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다음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평소의 과묵함을 버리고 내게 큰 그림을 이야기했다. 서연아,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니? 칼로물 백이라는 말도 있잖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참아야 한다. 온전한 가정이 아이들 성장의 가장 중요한 법이야. 나는 그를 보며 반문했다. 어머니가 억압받고 인내하고 존엄성 없이 사는 온전한 가정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아버님, 하준이와 하은이가 나중에 전하 혹은 지훈 씨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시아버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나선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날카롭거나 인색하지 않았다. 몸을 낮추고 심지어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눈에는 눈물까지 어렸다. 에미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못할 말을 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내가 사과할게. 봐라, 하준이랑 하은이가 저렇게 어린데 아빠 없이 어떻게 크니? 할머니도 없이 어떻게 크고 앞으로 이 집에서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방 어디든 써. 민지방, 내가 내일 당장 열어줄게. 너랑 애들 거기 들어가서 살아. 어떠니? 그녀는 심지어 열쇠 꾸러미에서 그 보물처럼 여기던 노쇠 열쇠를 풀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나는 그 열쇠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한때 이 열쇠와 이 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것이었다. 그것을 얻으면 이 집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부드럽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한 가정의 진정한 열쇠는 어느 방문을 여는 쇠붙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이 이미 제게 닫혔는데 아무리 멋진 방 열쇠를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하사받는 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만의 집이 필요해요. 제가 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쓰이, 이삿날은 맑았다. 햇살이 좋아 창문을 통해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미리 이삿짐 센터와 약속을 잡아두었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주로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 그리고 내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진아가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 두 여자는 바쁜 꿀벌처럼 포장된 상자들을 하나씩 거실로 옮겼다.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쉬움, 무력감, 어색함, 어쩌면 한 가닥의 해방감도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 나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다. 그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엄마, 새 집에는 큰 창문 있어? 엄마, 우리 곰돌이 인형도 같이 가는 거지?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응, 다 있어. 새 집에는 큰 창문도 있고 너희들만의 방도 있단다. 그렇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방 하나는 내가 쓰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 방으로 꾸며줄 생각이었다. 작은 방에 있던 그 침대를 옮길 차례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도와주려 다가왔지만 내가 막았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와 진아,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 침대를 분해해 밖으로 옮겼다. 나의 5년 결혼 생활을 수많은 비좁고 인내해야 했던 밤들을 담고 있던 그 침대가 마침내 그 작은 방에서 완전히 치워졌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의 먼지들이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갑자기 말할 수 없이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짐을 차에 싣고 나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장소에 마지막 미련의 뒷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남편이 쫓아나왔다. 서연아.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월세랑 아이들 양육비는 제때 보낼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주말에 애들 보러 가도 돼? 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 아빠잖아요. 그건 당신 권리예요. 그럼 우리, 그는 망설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먼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한 남자가 되는 법부터 배우세요. 우리 얘기는 그 다음에 해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나의 5년 과거를 완전히 차단했다. 나의 새 집은 아늑했다. 작았지만 모든 공간이 자유와 햇살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방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주었다. 벽에는 만화 캐릭터 벽지를 붙였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을 깔았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그림책은 자신만의 책장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작은 침대를 갖게 되었고 방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더 이상 어딘가에 부딪힐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매일 밤 내가 들려주는 동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전례 없는 만족감과 평화로 채워졌다. 나는 다시 일을 구했다. 몇 년의 경력 단절이 있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진아가 많이 도와주었다. 마침내 한 회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나와 아이들의 생활을 꾸리기에는 충분했다. 삶은 바쁘고 충실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서둘러 출근했다. 저녁에는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만들기 숙제를 도와주다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힘들었지만 내 마음은 안정되고 행복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속마음을 짐작할 필요도 없었으며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냥 나, 박서연이었다. 하준이와 하은이의 엄마이자 내 두 손으로 나와 아이들을 위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남편은 매주 주말 아이들을 보러 왔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맛있는 것과 새 장난감을 많이 사주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사이의 관계도 부부에서 일종의 공동 육아 파트너와 비슷하게 변했다. 우리는 만나면 오직 아이들 이야기만 했다. 평온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서먹했다. 한 번은 그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마침 내가 막 바닥 청소를 끝낸 참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깨끗하고 밝은 집안의 모습과 벽에 걸린 나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잘 지내? 그가 물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네, 아주 좋아요. 내가 말했다.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진심이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한 여자의 안정감은 남이 베푸는 방 한 칸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흔들리는 남자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삶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그날 그들 부자, 푸즈를 보내고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발코니 의자에 앉았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몸을 따스하게 감쌌다. 아래층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그 씁쓸한 한약 냄새도 그 억압적인 분유 냄새도 없었다. 오직 햇살과 풀, 그리고 자유의 냄새만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앨범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앞으로의 길에 또 많은 도전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열쇠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열쇠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바로 내 자신의 손 안에.